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1월호 6번째 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잡지사가 준비해온 야심찬 프로젝트죠. 잡지사 구독자 중 숨은 지식인을 모셔라. 이른바 잡식인 프로젝트. 잡지사 30만 구독자 가운데 숨어있는 보석 같은 지식인을 발굴해보고자 저희가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대망의 1호 잡식인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잡식인, 모터 잡식인 박홍준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치 이 정말, 환경이 지금 네. 내 집 같지는 않으시죠? 네, 예. 사실 이렇게 모니터 속에서만 보던 환경이었으니까 내 차 같지도 않고. 네, 이게 예.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이거 꿈인가? 약간 되게 비현실적인 광경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랑 네. 구독자 중 한 분이라고 듣긴 들었지만 네. 지금 초면이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네. 음. 저는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즈에서 한 10년 정도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업력은 뭐 그 정도 됐고, 이제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현안 관련한 취재가 대부분이었고, 네. 방송 출연도 거의 이런 부분이었는데, 잡지사가 좀 그렇듯이 네.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외부 기고나 방송이나 이런 것도 틈틈이 하고 있고,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도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말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기자님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듣자 하니 박홍준 기자가 직접 잡식인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대신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게 누군지 아직은 색출을 못했는데, 아직도 모른다고요? 네, 정말 누군지는 못 찾아냈지만 기자들은 이런 거 되게 잘 찾아내거든요. 예. 반드시 색출해서 감사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를 전하는 거 맞죠? 네, 예. 반드시 네 예.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정말 단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출연은 맞나요? 원하는 출연이었습니다. 정말 예. 원하는 출연이었습니다. 예. 네, 진짜 아직까지 생각하면은 그때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이제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네. 이제 옷 갈아입고 씻으려고 하다가 피곤하다 하고서 이렇게 좀 엎어져 있었는데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뭐 이렇게 업계 관계자분인가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네. CBS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냥 뭐 자동차 산업 현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인터뷰겠다라고 했는데 잡지사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시사 프로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뉴스쇼나 뭐 이런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잡지사요? 네? 네?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하는 길에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예. 방금까지 듣고 왔는데 잡지사라고 진짜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럼 잡지사를 평소 구독자셨나요? 그럼요. 네. 너튜브에서 지금 왜 연말에 이게 이용자가 어떤 채널을 되게 많이 봤는지 이렇게 뭐 보여주는 레캡을 해주죠. 맞아요. 예. 그게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걸 눌러보니까 지난해 가장 많이 본 채널이 잡지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지원한 게 아니라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이 컨셉 이상하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닙니다. 주자가 네. 아니야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예. 그때 SNS에다가 이렇게 잡지사 제일 많이 본 채널 해가지고 제 SNS에 공유했는데 예. 잡지사 SNS 관리자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하트 눌러주셔가지고 와 봐주셨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정말요?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네요. 네. 듣기로는 뭐 썬킴 선생님, 박광일 선생님, 곽재 작가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챙겨보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애는 누군가요?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좀 이 썬킴 선생님의 화법을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무나 배울 수 없는 화법이에요. 정말요? 저도 시도해봤는데 저도 이런 발리우드 스타일의 화법을 정말 써보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랑 좀 더 편해진다면 춤사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도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박홍준 기자 추천해주신 그 익명의 독지가 같은 분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잡식인 프로젝트는 항시 지원이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지원해주신 분들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식인 1호 박홍준 기자와 함께 그러면 자동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첫 주제는 요즘 자동차 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건 진짜 핫한 거거든요. 바로 최근 테슬라의 FSD 주행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FSD란 대체 무엇이고 왜 그토록 화제인지 박홍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님이 테슬라 FSD 주행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뭐 제가 촬영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동료 기자가 이제 취재하면서 나오네요. 네네. 취재하면서 촬영한 건데 저렇게 이 FSD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구동이 시작이 됩니다. 쉽네 진짜. 예. 스티어링 휠이 스스로 돌아가는 거 알 수 있고 핸들에서 손이 떼져 있습니다. 네, 떼져 있고 잘 보시면 이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의 최소 인식 단위는 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주차장에 차가 많이 대져 있는 경우에는 차선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고간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방금 이 주차 게이트 보셨겠지만 주차 게이트에서 속도도 줄이고 천천히 접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야. 되게 신기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저런 게 모든 이제 널찍널찍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저런 영상이 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 테슬라 FSD 주행으로 부산을 완벽하게 누비는 영상이 돌아가지고 그게 화제였거든요. 아, 그거 정말 화제였죠. 네, 저희끼리도 정말 많이 놀랬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사실 사실 어렸을 때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렌터카 몰고 친구들이랑 혈혈단신 부산까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부산에 대한 기억이 정말 강렬하게 남았었습니다. 되게 4차선이었던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고 되게 끼어드는 것도 되게 터프하시고 예. 언덕은 왜 이렇게 많고 길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초보 운전자 입장에선 와 진짜 운전하기 힘들었었고 그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길 어떻게 찾아 막 되게 그렇지. 헤맸던 예.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광안대교를 한 2번, 3번씩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부산은 네. 진짜 가면 어려워요. 네. 운전하기. 썬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부산은 정말 운전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한국전쟁 시기에 좀 만들어진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도 되게 많고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구불구불한 도로도 많고 산이 많으니까 좀 언덕도 많고요. 네. 좀 복잡한 도로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일반 운전자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길을 테슬라 FSD가 주행한다는 게 엄청난 테슬라 FSD가 신기하죠. 네, 예. 정말 신기하게 네. 느껴졌다는 거죠. 네. 많이들 좀 자율주행 많이 믿지 못하고 좀 이런 고도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아직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실전의 끝판왕 같은 부산을 얘가 깼어? 약간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네. 근데 박 기자님이 부산 주행보다 더 놀란 영상은 사실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대관령 주행 영상. 저는 이거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주행하는 영상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네. 차선이라든지 도로의 궤적을 따라서 운전하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도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국산차나 수입차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차선만 있으면. 네, 차선만 따라서 움직이는 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데 네. 그 영상 속에 있는 FSD 구동 장면은 눈이 좀 쌓여 있었고 길이 좀 얼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미끄러운 길이었는데 예. 이건 일반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이 판별할 수 있는 도로 조건이 아닙니다. 일단 눈으로 차선도 가려져 있고 네. 예. 꼬불꼬불한 건 일단 나중 문제고 네, 차선이 그렇죠. 가려져 있었다. 네, 그렇죠. 예. 차선이 가려져 있었고 길도 좀 어느 정도 얼어 있는 상태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길이 미끄러운가 아닌가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라온 영상은 좀 신기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마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약간 레이싱 할 때 기술이거든요. 아. 차가 미끄러지면은 네. 핸들을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네, 맞습니다. 요거, 거의 요거, 네, 예.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예. 차를 정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기술인데 어. 영상을 보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이 닿지 않은 핸들을 봤을 때 네.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슨 조건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차가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미끄러지는 상황이라는 걸 판단해서 FSD가 스스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친 거라면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 어떻게 판별한 알고리즘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아, 만약에 그 미끄러운 정도까지 얘가 감지해서 대응을 한 거라면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까? 이 FSD가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 특히 강남 불패 신화를 무너뜨릴 것이다. 네. 이거 어떤 맥락이? 약간 사실- 썬킴 선생님 떡밥이긴 해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굳이 뭐 FSD가 부동산을 흔들 거다. 저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네네. 이 강남구 대치동을 예로 들더라고요. 네. 되게 사교육이 되게 유명하고 학군이 정말 좋은 이 강남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러 여기로 이사 가는 분들도 있고요.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네. 밤에 가 보면은 이 학원 끝나고 이제 뭐 학교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 실어 나르는 부모님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FSD가 아니면은 뭐 좀 더 발전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태우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네. 학원 아이, 그건 너무 멀리 아니야? 네, 그렇죠. 학원가랑 이 학군으로 점철된 이 대치동의 가치가 무너질 거다. 이게 이분들의 주장인데 차에 아이 혼자 타고 이동할 수 있다면 예. 그런 차가 있다면은 네. 부모님은 뭐 부모님대로 그만큼 시간도 벌 수 있고 좀
학생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인강이라도나 더 볼 수 있으면은 아. 굳이 비싼 돈 주고 대치동에다가 집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차에서도 진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듯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면 네. 굳이 우리가 집을 특정 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좀 멀리 보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멀리 나간 얘기긴 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네요. 먼저. 네. 테슬라 FSD 기술이 공개되고 나서 네. 국내 자동차 업계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정말 진짜 쇼킹이라는 말 외에는 딱히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침 FSD가 서비스된 지 며칠 만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오, 예. 네, 그때 기자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당연히 기자들한테 질문이 나왔죠. 네. 기자들이 정의선 회장한테 FSD 서비스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쿨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확실히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우리보다. 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안전을 좀 더 중요시 생각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 약간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네. 좀 뒤처져 있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약간 네. 테슬라가 약간 급하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도 좀 느껴졌었죠. 예. 그 부분도 있었고요. FSD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끼리는 FSD의 최대 피해자라 그래요. 이 GM 같은 경우에 GM이 최대 피해자입니까? 네, GM은 정말 속쓰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FSD가 공개되기 불과 며칠 전에 슈퍼크루즈라는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슈퍼크루즈가 뭐냐면은 전국의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에서 이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에요. 이 도로 전국의 도로를 매핑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GM이 꽤 돈도 많이 썼고 노력도 정말 많이 들였는데 네. 이 FSD가 들어오면서 쌍붙였습니다. 그 기술을 국내에 출시했는데 네, 기술을 때마침 FSD가 들어오면서 FSD보다는 사실 그렇게 좀 고도화돼 있진 않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슈퍼크루즈에 대한 이 GM의 시스템은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지. 네, 관심 밖으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네. 타이밍이 좀 GM 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좀 개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제 뭐 테슬라가 아닌 차량도 보면은 네.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네. 오토파일럿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잘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크루즈 모드라든지 오토파일럿은 FSD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작동 범위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발전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은 일종의 속도 고정 장치입니다. 속도와 엔진의 출력을 일정 구간에서 고정해 놓는 기술인데요. 네. 이 기술은 뭐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국산차에서도 한 198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는 기술이거든요. 80으로 설정하면 80으로만 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80으로 설정하면 80으로만 가고 네. 100으로 설정하면 100으로만 가고 이런 기술인데 네네.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줄여서 SCC라고도 하는데 네. 이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목표 속도를 설정을 하고 쭉 가면은 언젠가는 앞을 들이받거든요. 앞에 서 있는 그렇죠. 차가 있다든지 뭐 네. 좀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 범퍼 앞에 레이더 센서를 달아서 네. 전방에 뭐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차간 거리도 조절하고 속도도 스스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능까지는 지금 많이 일반화가 돼 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게 이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ADAS 뭐 우리말 업계에서는 ADAS 혹은 ADAS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ADAS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좀 자율주행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차선을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와 센서들이 카메라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핸들을 스스로 조향을 하는 네. 자동차 광고라든지 관련해서 기술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면서 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이런 거 들어보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가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향까지 보조해주는 차 구매하면 이제 옵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흔히 말하는 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뭐 반자율 주행,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이런 기술들이 다 이 차선 오토파일럿도 ADAS 중 하나예요. 네, 오토파일럿도 ADAS 중에 하나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이 ADAS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오토파일럿을 좀 더 고도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 차선으로 판단을 한다.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토대로 이제 이 데이터를 네. 테슬라의 중앙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그러니까 고도화된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가 판별을 하는 거죠. 전방에 있는 게 뭔지 이 상황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판별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술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네. 차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컴퓨터를 한번 갖다 그렇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FSD가 다른 기술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배포되어 있는 FSD 앞에 감독판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이거 무슨 네. 얘기입니까? 테슬라도 실제로 감독판이란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FSD를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감독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감독,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운전자가 감독해야 된다고? 네, 운전자가 예. FSD를 감독하고 네. 감시죠. 어떻게 보면 네. 감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말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은 FSD가 뭔가 오작동을 일으킬 것 같고 운전자 입장에서 불안하다? 그러면 언제든 운전자가 다시 핸들을 빨리 잡아서 차를 제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율주행은 무엇이고 이게 완전 자율이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완전 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자율주행차는 일단 주변을 어떻게 인식하고 네. 멈추고 서고를 판단하는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일단 총 3가지의 단계로 움직입니다. 네. 인지, 판단, 제어. 이 3단계에 걸쳐서 움직이는데요. 네.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만져서 이게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센서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서는 뭐 FSD라면 그게 카메라일 수 있고 다른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은 음파 기반의 레이더 센서라든지 레이저 기반의 라이다 센서라든지 라이다 네. 들어봤어요. 이 주변 센서들로 주변에 뭐가 있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판별을 합니다. 네. 도로에 차선이 그어져 있는지, 뭐 그어져 있다면 이게 중앙선인지 실선인지 뭐 점선인지 보행자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고 이걸 다 판별을 하고요.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의 영역으로 갑니다. 네. 이 앞에 각종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갖다가 중앙에 컴퓨터가 참기름 조금 넣고 이렇게 맛있게 비벼요. 소프트웨어가 네. 비벼주는 네, 거예요. 판단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길이 조금 데이터를 보니까 길이 좀 굽어 있는 것 같네. 여기선 차선을 바꾸면 안 될 것 같네. 앞에 차가 우리 속도로 내가 지금 7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앞차랑 부딪히겠는데 속도 좀 줄여야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 부품들의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실행인 거죠. 네. 네, 판단을 제어. 바탕으로 명령을 하면 네. 제어하는 네, 거죠. 제어하는 거죠. 스티어링 휠 뭐 요만큼만 꺾고 브레이크 좀만 밟자, 속도 이만큼 올리자, 뭐 추월해야 되는데 앞차가 좀 느리게 가네, 추월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차선이 실선이네, 조금만 있다가 한 200m 더 가면 점선으로 바뀌니까 그때 추월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제어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인지와 그 판단의 영역에서 네. 얘가 이제 그 도로, 네. 약간 예를 들어 뭐 지도면 지도를 통째로 외우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순간순간 이렇게 앞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가지 방식이 다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FS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객체를 인식한 다음에 이게 뭐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이걸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한번 중앙을 갔다 온다 그랬죠. 네,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네. 이 일반적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고정밀 지도라는 뭐 이름만 들어봐서 약간 내비게이션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도로의 곡률이 어떤지, 차로의 간격은 어떤지, 네. 차선과 뭐 인도의 경계석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뭐 말이 지도지 그냥 일정 구간의 도로 데이터를 완전히 3D 스캐닝을 해놓은 데이터라고 봐도 돼요. 예. 이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가 판별한 걸 맞춰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봤는데 이 데이터가 맞아? 하고서 맞춰본 다음에 네. 이 데이터가 맞다고 판단한다면 오케이 고. 가자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러면 에이다스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나요? 네,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다스 그리고 캐딜락이 얘기하는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도 네. 이 지도를 보고 지도를 인식해- 토대로 판단하는 외워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변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건 FSD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도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판별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고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더 잘 판단을 할 거다. 네. 이게 좀 업계의 판단이긴 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시골길을 밤에 운전하고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으로 경로가 어떻다는 건 알지만 되게 앞에 뭐가 튀어나오고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되게 기어가야죠.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저 뒤에서 갑자기 1톤 트럭 한 대가 정말 빠르게 숑 하고 추월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후덜덜. 네, 예,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왜냐면 그 차는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거기를 매일 가니까. 이 고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그 1톤 트럭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FSD는 우리가 초행으로 가는 그런 길에 운전하는 초행길 운전자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네요. 네. 고정밀지도 기반은 지리를 워낙 잘하니까. 네. 네. 그 차선이 아까 이제 중요한 네. 지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차선이 우리가 그 자율주행 기능 안 쓰고 우리 눈으로만 봐도 네. 가끔 이제 비 올 때 이게 페인트 문제인지 뭔지 차선 안 보일 때 있고 잘 안 보이죠. 막 반사돼서 네. 보일 때 있고 되게 어두울 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구간도 가끔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런 네. 거를 얘네가 잡아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차선이 지워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산차의 에이다스 시스템도 충분히 구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사라지면 앞차의 궤적을 따라서 앞차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거 따라가야지 라고 앞차를 따라서 주행하는 기능도 있고요. 차선이 그런 차가 없을 경우에는 이 차선이 있었던 기억을 따라서 차선이 없긴 하지만 뒤쪽까지 차선 모양이 이랬으니까 앞부분도 이 모양일 거야 그냥 라고 가상으로 그려보는군요. 네, 가상의 차선을 그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러면 사실 차 다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 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오토바이나 킥보드 이런 거 갑자기 끼어들고 이런 네. 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FSD라든지 자율주행차들의 대처 능력은 이미 충분히 뛰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산차 수입차 막론하고 일반적인 에이다스 시스템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뭐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네네. 뭐 엔캡이라든지 이런 충돌 테스트 기관들, 네. 안전평가 기관들에서도 이 긴급 제동 시스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건 지금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남아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예전엔 초창기에 이 기술은 보행자만 판별했거든요. AEB라고 해서 이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그러니까 긴급 제동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처음에 보행자밖에 인식을 못했지만 이 센서라든지 객체 인식 성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른인지 어린이인지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퀵보드인지 하다못해 뭐 강아지인지 사슴인지 이런 동물까지 판별을 하기도 동물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뭐 북유럽 같이 로드킬 사고가 빈번한 이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국적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드킬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하필 스웨덴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건 잡지사 애독자이기 때문인가요? 그 부분도 뭐 네. 썬킴 씨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걸렸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게 감독판 설명하실 때 결국에는 운전자가 계속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그 자율주행 기능 운전자가 잠자면 안 되는 거죠? 손 놓고 그렇죠. 잠자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눈 뜨고 뭐 핸드폰 보고 이런 건 됩니까? 잠깐 뭐 이렇게 저희 운전하면서 앞을 보고 있다면은 잠깐 뭐 이렇게 음료 마시는 거라든지 뭐 핸드폰 뭐 매너 모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앞을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뭐 조작을 하면 되죠. 하면 안 되죠. 해도 되죠. 되죠.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FSD도 그렇고요. 이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손을 떼는 주행보조 시스템의 매뉴얼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앞을 반드시 주시하고 있으십시오. 딴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적혀 있긴 합니다. 외국에서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왜냐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죠. FSD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란 뜻이에요. 이 언어만 놓고 보면 이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사실. 셀프 드라이빙. 네. 풀. 자율주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표시광고법 문제로 일부 국가들에서 이 FSD 혹은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 사용 금지 이렇게 뭐 제재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외국에서도 논란이 있군요. 예. 이거 제가 듣기로는 그 자율주행에도 단계, 레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계, 레벨이 있는데요. 이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판별을 해놨어요. 레벨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에 거쳐서 구분을 해놨는데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레벨 0, 그러니까 0단계는 말 그대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레벨 1에서부터 이 신체 기관 하나하나가 작동하지 않아도 돼요. 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레그 오프, 그러니까 발이 없어도 발 떼도 된다. 네, 발을 떼도 된다. 발이 자유로운 상황인 거죠. 그럼 뭐 감속 정도 해주는 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레벨 2에서는 핸즈 오프, 약간 자율주행스러워지는 거죠. 발 떼고 얹어서 손까지 떼. 네, 손도 뗄 수 있고 이 핸들도 스스로 차가 돌려주는. 조향까지 해주는. 네, 맞습니다. 오토파일럿, 슈퍼크루즈, 뭐 FSD 다 요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겨우 2단계예요?
지금 감독판이기 때문에. 아, 네. 오케이. 감독판이기 때문에 2단계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네, 3단계는요? 3단계에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 뭘 이 때? 아이즈 오프.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어도 돼요. 네. 아, 이건 감독판이 아닌 거네. 네, 그렇죠. 책 봐도 손도 되는 자유롭고, 거고. 네, 핸드폰 봐도 되고, 뭐 책 봐도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다만 이 자동차가 이 구간에선 내가 작동 못 하겠는데 이제 네가 운전해라고 하면은 운전자가 바로 개입해야 됩니다. 아, 경고를 해주는구나. 네. 직접 조용하십시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난 지도 데이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가 해라고 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기계가 명령을 내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요청이 가이드를 오면은 주면? 네, 네. 가이드를 주면은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아. 전제가 깔려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규제가 만들어져서 레벨 3 시스템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3 주행 보조 시스템이 달린 차만 주행할 수 있는 전용 차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레벨 3 자율주행으로 주행 중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밖에서 보여요. 네. 그 표시가. 실제로 이렇게 파란색 조명이 들어오게 이 규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머나먼 일은 아니네요. 네. 4단계는 어떤? 4단계는 마인드 오프.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 그럼 그냥 믿고 가라 이거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이건 진짜 자율주행이네. 네, 차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운전자는 뭐 이 차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미국에서 운행 중인 이 구글의 웨이모 로보택시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구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웨이모라는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차를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오면은 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아, 무인 택시예요? 네, 무인 택시고 운전석에는 앉으면 안 되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핸들 혼자서 열심히 돌아가고 차가 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차가 운행은 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운행이 되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네, 그 사진 자료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서울 동작구 그리고 예. 동작구와 네. 서대문구에서 마을 버스가 무인 이렇게 레벨 4 자율주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왜 몰랐지? 그런데 이게 오. 자율주행 차라고 좀 감이 안 오긴 해요. 그냥 네. 일반적인 버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네. 이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만약을 앉아 위해서 계시는구나. 운전자가 앉아 있어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네. 레벨 4단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한번 이 동작구에 가서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네. 비 오는 날에 주행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주행을 잘하더라고요. 안전해요? 네. 와, 타보고 싶네. 예, 몰랐습니다. 네. 근데 5단계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5단계는 그럼 뭐예요? 5단계는 우리가 정말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운전대도 아예 운전대까지도 없습니다. 이제 운전대도 없고 그냥 아하. 차가 완전히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옛날 네. 상상화 속에 그렸던 차네. 네, 그렇죠. 아직 여기까지는 아직은 상용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4가 가능하다면 굳이 나중에 진짜 운전대를 굳이 이런 네. 생각 들 것 같네. 그렇죠. 예. 그럼 FSD 주행은 보니까 3단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판이잖아요. 감독판이니까. 일단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네. 이 눈이 어쨌든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 기술력만 봤을 때는 2단계다,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네, 그렇죠. 2단계다. 아이소프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아이소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2단계긴 한데 네.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저 정도면은 레벨 3나 4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해요. 예. 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판이기 때문에 네. 앞을 보고 있어야 돼서 어쨌든 좀 더 고도화돼 있긴 하지만 뭐 레벨 2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애매할 때 썬킴 선생님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업계에서 약간 애매하게 뭐 2.9다, 2.999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9단계?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3에 거의 근접한 것도 사실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국내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 단계는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HDP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레벨 3 수준의 HDP라는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저희는 아직 이 기술을 못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자율주행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수장도 최근에 사임을 하면서 약간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좀 연구가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고요. 네. 취재를 해본 바로는 아까 제가 초반에 정의선 회장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안전하게 가겠다. 네, 내부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요. 이제 연구원분들이 저희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테스트 누적거리 한 2만 킬로, 3만 킬로 해봤는데 네. 뭐 별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했어요. 네. 그런데 위에서 다 잘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해? 진짜 안전한 거야? 어. 100%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요. 아, 인명 피해가 근데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그런 걸 신경을 진짜 덜 쓰는 건가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요? 시험 주행하거나 이럴 때. 네, 실제로 FSD 감독판이 서비스되기 이전에 FSD 베타라는 서비스를 일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이 서비스를 이 차에 어차피 카메라는 다 달려 있으니까 네. 이 서비스를 일부 사용자들에게 랜덤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실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베타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걸 사용을 해보게 해서 데이터를 쌓는다고? 약간 운전자들을 너무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었죠. 네. 네. 좀 이렇게 그 중점을 두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해온 기술일 텐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네, 짚어보면 좋아요.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자동차가 등장한 직후부터 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해왔다고 해요. 아니, 저는 약간 되게 신기하긴 했었는데. 자동차가 탄생한 직후부터요? 네, 탄생한 직후부터. 아니, 그때면 저는 와, 신기하다 하고서 운전하기 바빴을 텐데. 그렇죠. 아, 이거 운전 누가 대신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해요. 네. 1950년대, 60년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도로에 레일이나 자석을 깔아서 차가 거기에 끼워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 어트랙션 놀이기구들처럼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선로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선로를 일종의.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철도죠. 네, 선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실험을 했던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를 깨달아요. 이게 자동차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싸겠다. 도로에다가 이거 언제 다 깔고 있어. 아, 도로가 훨씬 돈 많이 든다. 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차를 바꾸자. 네, 그래서 도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차를 바꾸자. 이런 시도가 이어집니다. 예. 자율주행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네. 2004년, 2005년 이 미국 국방부에서 다르파라는 챌린지를 시작을 해요. 사막에서 200km 정도를 무인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과제를 내줬고 예.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첫 해에는 아무도 완주 못했어요. 네, 아무도 완주를 못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한 4-5대 정도가 완주를 했다고 해요. 오, 그래요? 네, 그래도 완주하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이 좀 본격적인 산업의 궤도로 진입을 합니다. 사막을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다는 건 전투 차량들을 이제 무인화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미국의 유명한 방산 기업들도 네.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군용차라든지 뭐 수송용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인명 피해 없이 전장에 무인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진짜. 예. 네. 이후에 이 다르파에서 완주를 했던 뭐 이런 연구자들이 모여서 구글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네. 지금 아까 로보택시 그거요? 네, 맞습니다. 전략은 좀 명확했어요. 지금 테슬라처럼 대부분의 도로에서 무인으로 운행할 수 네. 자율주행차처럼 뭐 테슬라처럼 이 대부분의 도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일반 도로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아는 지역부터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자. 조금씩 넓혀가자. 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구글의 웨이모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돼 있고 미국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고 좀 이렇게 다른 데로 확대가 못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나라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 연구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 네.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저 아마 그 영상 그 플랫폼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K 자율주행, K 테슬라 해가지고 이 90년대 영상들 보시면은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무인 자율주행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난 못 봤는데. 사진 나오네요. 네. 저겁니까? 이 고려대학교 이 한민홍 교수팀이 만들었던 KARB 1호가 주인공인데 예. 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저희 방금까지 뭐 레이더, 라이다, 뭐 슈퍼컴퓨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는 네. 비디오 카메라 2대로 주변을 이식했다고 하고요. 비디오 카메라로요? 네, 비디오 카메라 2대, 초음파 열 센서 하나, 그리고
이 차 안에는 무려 386 컴퓨터가 이 제어 장치 역할을 386 해서 컴퓨터가. 네, 386 컴퓨터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앞에 근데 무인 주행 차량이라고 써 있네. 네, 그렇죠. 군용 그때부터- 차량인가 보네요. 네, 실제로 이 한민홍 교수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실제로 이 한민홍 교수의 연구 목적도 그랬다고 해요. 이 군부대에서 방금 방산업체들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군용차가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인명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 학생들이 이 군인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게 맞냐?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우리 역사적인 기억들 때문에 좀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라서 예. 좀 많이 공격도 당하고 좀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90년대 초니까 저때 좀 잘 키워봤으면. 그렇죠. 그런 실제로 생각이 이 연구가 드네요. 2000년대 들어서 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연구가 이어져 왔다면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시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이 교통체계라든지 신호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나 센서가 읽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저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은 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 나가면은 뭐 이렇게 2차선이 좌회전 차로라던가 네. 뭐 그런 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다르죠. 환경들도 예, 많이 예. 벌어지고 네. 결정적으로 아직 자율주행차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인드 오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아이즈 오프도 안 되는 상황이면 저는 크루즈 기능 잘 안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운전하는 맛이라도 내가 느끼지. 그렇죠. 실제로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자율주행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제로도 그겁니다. 당장 내일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운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완전 자율주행 된다. 전 세계 라는 운전을 얘기네요.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네, 다 같이 시작하자 이건. 네, 다 같이 시작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화된다. 운전을 안 하면 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네, 자율주행차들끼리만 서로 통신하면서 다니면은 네.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기자님 어. 보시기 그러면 FSD의 한계는 네. 뭐라고 보세요? FSD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카메라만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정밀 지도로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보조 센서 없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맹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 제품의 이런 제품의 물성을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단단한 돌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그렇지. 그냥 부딪히고 가도 되는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인지 이런 걸 판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AI로 학습을 하고 슈퍼컴퓨터의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고 좀 카메라만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 그렇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연구할 때 뭐 레이더나 라이다 이런 보조 기구까지 쓰는 게 좀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라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예전에 무슨 재난 영화에서 네. 이제 전기차가 막 돌아다녀요. 네. 미국인데. 네. 근데 무슨 재난 상황이 벌어져서 통신 자체가 국가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던 네. 차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다 먹통이 돼서 아. 아까 중앙을 한번 갔다 온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컨트롤 네. 타워가 고장이 나니까 네. 다 추돌 사고 나고. 아. 이런 네. 것도 실제로 우려할 만한 걸까요? 실제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분들한테 저도 그걸 한번 여쭤본 적 있었어요. 네. 영화에서 보면 왜 자율주행차가 막 무기가 돼서 이렇게 해킹당해서 그치. 이게 막 사람을 공격하고 하잖아요. 네. 이게 가능해요? 라고 네. 했는데 네.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중앙의 서버와 컴퓨터가 모든 걸 이 많은 차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앞뒤 잘라서 얘기하면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동차가 뭐 이렇게 주변을 부딪혀 사람을 공격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까지는 와 있지는 않다고요. 네. 그걸 또 자기가 이해를 해야 뭐 그렇게 이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단계는 아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를 통제하는 중앙 서버 같은 경우에 네. 뭐 회사의 입장이니까 뭐 어느 회사의 입장이니까 당연하긴 합니다만 고도의 보안화 조치가 돼 있다. 그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 운전자 비교했을 때 사고 확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글 웨이모에서 테스트한 걸 토대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네.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 비율이 6.8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6.8배 낮아요? 확률이? 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6.8배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요? 네. 의외네. 그래도 우린 사실 믿지 못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그렇죠. 좀 사고가 났다, 뭐 FSD 오류 났다더라, 뭐 그러면은
뉴스가 막 전 세계 뉴스에 도배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점에서 좀 자율주행이 항공 사고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 네. 네. 이 비행기 사망 사고 확률이 0.0009%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에 비하면 이게 정말 낮은 확률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 사망 확률이 한 0.03% 정도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30배 이상 안전한 건데. 네. 네. 근데 뉴스에는 비행기 안전을 더 부각해서 나오고. 그렇죠. 항공사고가 났을 때 이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그 사고의 피해는 정말 크잖아요. 아마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고 빈도 자체는 낮지만 네. 이 단 한 번의 중대한 사고가 기술에 대한 좀 신뢰를 흔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제조사와 운전자 중에 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지금 레벨 3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요. 네. 레벨 2에 에이다스 시스템을 작동하다 사고가 났으면은 이거는 운전자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 2는 손 떼고 발 떼고죠. 네, 예. 손 떼고 발 떼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주시해야 있어야 될 되는.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운전자 책임.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물이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제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이 따라붙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오류가 나서 난 사고가 났어요라고 한다면은 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뭐 소송을 걸어서 뭐 이렇게 뭐 이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기술이 좀 결함이 있어요라는 거를 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운전자가 자동차 회사의 이 자율주행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확률이 높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환점이 생기고 있는 게 예. 지난 8월에 미국에서 이 연방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 테슬라 FSD를 쓰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 이건 테슬라의 결함이다라고 이 소송을 건 운전자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법원이 그래도 이건 운전 작동시킨 감독하지 못한 네 책임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테슬라의 잘못도 일부 있다라고 1심 판결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유의미한 사례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 자율주행 단계 뭐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FSD처럼 사람이 눈을 뜨고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은 아까 뭐 쉽지 않다고는 하시지만 네. 언제쯤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일단 기술이 뭐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자체는 되게 희망적인데요. 저는 근데 단언할 수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제 생에는 오지 않을 거, 저희 생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박홍준 내 눈 감기 전에 완전 자율주행은 없다. 저는 정말 그렇게 단언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의외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레벨 5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가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그 한문철 변호사님 나오는 뭐 이렇게 영상들 보면은 네. 도로에서 뭐 저런 일까지 일어나는 온갖 사고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율주행차가 이 예측하지 못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긴 해요. 결정적으로 사실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할까? 한계는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곤 있지만 좀 그래도 운전은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믿음직하지. 뭐 이런 신념이, 이런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신뢰를 쌓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잡식인 프로젝트 첫 번째 주자 모터 잡식인 오토타임스의 박홍준 기자와 함께했는데 처음에 한 3분 긴장하시고 완전 풀리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즐거웠습니다.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